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게야. 가마 영감은 언제나 그래왔듯 그렇게 서두로 떼었다. 앞만 바랗게 봤자 해 뜨는 길은 막을 수 없지. 그니까 우리 같은 불쏘시개들은 가만히, 어이? 그냥 가만히 내는 그냥 돌인기라 하면서 살아야지. 가마 영감은 그 말대로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40년 가까이 불가마에 불을 지펴 시체를 태웠다. 제대로 된 염이 아닌 쓸데없는 시체를 처리하기 위한 소각이었다. 한때 중장비를 몇 대나 가지고 있던 건설업체 사장이었다는 가마 영감이 어떻게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고 어떻게 사장 자리를 빼앗겼으며 어쩌다가 조폭들 뒤치다거리 하고 있는지는 이미 1년 내내 들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지겹다. 하지만 그럼에도 혼자 불을 지피며 영감이 해준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되뇌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인 가마 영감과는 달리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다. 솔직히 말해 그다지 열심히 산 기억은 없었다. 그냥 적당히 놀다가 적당히 먹고 살길 바랬을 뿐. 하지만 슬슬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때쯤 노름꾼인 아버지 덕에 어이없이 진로가 정해져 버린 것이다. 날 이곳에 끌고 왔던 떡대 실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 이 가마골이 네 집이고 저 가마 영감이 네 아버지다. 영감한테 기술 잘 배워. 영감이 죽으면 너 혼자 해야 되니까. 난 그날 이후 가마 영감의 아들 부직갱이가 되었다. 어이, 부직갱이! 날 부르는 목소리에 다급히 몸을 돌려 울타리 문을 열었다. 부직갱이란 이름은 가마 영감이 죽고 나서도 바뀌지 않았다. 그래봐야 날 부르는 사람이라곤 이 떡대를 포함한 몇 명뿐이었다. 실장님 오셨습니까? 그래. 수레 가져와. 오늘은 좀 많아. 다급히 수레를 끌어와서는 실장의 승합차에 트렁크를 열었다. 5. 비닐에 감긴 피투성이 고깃덩이가 총 5. 익숙한 손으로 고깃덩이를 쌓는 동안 실장은 담배를 태우며 가마를 훑어봤다. 여태 다 못 태웠어? 그게 마지막입니다. 실장은 못마땅하다는 듯 삐딱하게 쳐다보며 내게 말했다. 밀리지 마라. 시체 쌓아놓고 있는 거 혹시나 누가 보게 되면 진짜 감당 못한다. 그럼요. 잘 알죠. 문제없이 처리하겠습니다. 굽신거리며 시체를 옮기고 있는 내 꼴이 한심스러웠지만 지금으로선 딱히 방도가 없었다. 요새 공급이 좋아서 계속 나올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까딱 잘못하면 다음번 가마 속에 쳐 넣어지는 건 너야. 명심해. 결국 실장이 돌아갈 때까지 노비마냥 굽신거리 뒤에서야 허리를 펼 수 있었다. 저 돼지 같은 새끼. 소심한 욕을 퍼부어주고는 가마를 살폈다. 꼴을 보니 슬슬 끝나가는 듯하니 일단 하나를 꺼내서 미리 작업해놓고 나머지는 냉동 창고에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았다. 난 맨 위에 있던 시체를 꺼내 작업대로 올렸다. 칼을 들고 비닐을 벗겨내려던 나는 문득 손을 멈추고는 한숨을 쉬었다. 또다. 다시금 이 빌어먹을 상황에 대한 말 못할 혐오감이 온몸을 기어다녔다. 이런 짓을 해도 될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할지, 도망칠 순 없을지 수백 번이나 해왔던 생각들을 다시금 되뇌이고는 가마 영감의 말을 떠올리며 생각을 갈무리했다.
내가 바랗게 봐야 바뀌는 건 없다. 그저 더 나빠지기만 할 뿐. 잡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자. 이게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자. 그렇게 생각하며 비닐을 벗겨내었다. 어? 난 시체를 마주했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보통 여기에 들어오는 시체는 눈이며 장기며 쓸모 있는 것들은 전부 뽑혀버린 이른바 통나무 상태였기 때문에 끔찍하게 그지없었다. 하지만 이건 다르다. 칼을 댄 흔적도 없고 눈알 역시 그대로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마치 잠든 것 같은 여자의 얼굴은 상당한 미인이었다. 형태를 제대로 갖춘 여자의 모습은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다. 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가만히 여자를 내려다보다 퍼뜩 정신을 차리고는 가마를 살폈다. 이미 다 끝났으니 서둘러 시체를 넣어야 했다. 하지만 이리 또 예쁜 여자를 불태우자니 영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난 여자를 급히 안아들고 냉동 창고에 넣었다. 그리고 펼쳐낸 다른 시체는 엉망으로 망가진 상태였다. 그 덕에 주저없이 가마 속에 밀어 넣을 수 있었다. 내가 여기 온 지 이제 7년밖에 안 됐거든? 근데 벌써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아.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난 부직갱이였던 것 같다고. 그게 싫어. 그게 싫은데 가마 영감은 그래야 한대. 난 부직갱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바락해도 달라질 건 없대.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여자 시체. 시체에다가 이름을 붙여주었다. 새벽이. 새벽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시체 앞에 앉아 주절주절 떠들고 있었다. 내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 너무 외로웠나 보다. 죽은 시체에게 마음이 간 탓에 마치 연인인 듯 친구인 듯 대하는 것이다. 새벽아, 생각해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직갱이는 아니었을 거잖아. 지금이야 그렇다 치는데 내가 죽을 때도 부직갱이면 안 되잖아.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 냉동고의 한기가 싸구려 제끼 속을 파고들었지만 꾸역꾸역 버티며 말을 이었다. 난 언젠가는 여기서 나갈 거야. 닭 모가지가 아니라 그 돼지 새끼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널 보고 있으니까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새벽아, 나 좀 응원해줘. 네가 응원해주면 나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벽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봐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새벽이가 응원을 해주는 것 같은 기운을 받았다. 그 덕에 실장이 왔을 때도 당당히 마주할 수 있었다. 시체는 다 처리했습니다. 물론 냉동 창고 안쪽엔 새벽이가 곧게 앉혀져 있었지만 내 당당한 태도를 본 실장은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오늘은 몇 개 없으니까 빨리 옮겨. 실장이 어슬렁거리며 담배를 태우는 동안 기운차게 시체들을 옮겼다. 요새 좀 시끄러워졌어. 어디서 정보가 샌 건가? 경찰들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니까 너도 조심해. 뒷좌석에 있던 음식과 생필품들을 다 내리자 실장은 그대로 떠나갔다. 조심은 무슨, 천벌받을 새끼들. 차라리 경찰이 건달 새끼들을 전부 쓸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럼 저 돼지 새끼가 여길 다 정리하라고 하겠지. 그때 난 주저없이 저 돼지 같은 녀석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그대로 가마 안에 다 쳐넣을 것이다.
그리고 난 여기 없었던 것처럼 이곳을 떠나 부직갱이란 이름을 버리고 새 삶을 찾는 거다. 생각만으로 기분이 좋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짐을 정리하다 문득 가만히 멈추고는 냉동고를 바라보았다. 그럼 새벽에는? 아무리 그래도 새벽에를 데려가는 건 무리다. 그렇다고 저렇게 방치해놓고 떠나지 못할 것이다. 염해주자. 제대로 격식 차려서 잘 화장해준 다음 이걸 모아서 양지 바른 곳에 뿌려주자. 괜찮은 생각 같았다. 다른 고기 덩어리처럼 바싹 태운 뒤 대충 한데 섞어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항아리에 담아서 잘 보내주는 거다. 다시금 콧노래가 나왔다. 난 바다가 좋아. 바닷가 쪽으로 방 하나 얻으려고. 뱃일은 내 성향이 안 맞고 물건 떼서 시장에 날라주는 일이 괜찮을 것 같은데. 생선이든 짐짝이든 수레에다 식국 날라서 돈 받는 거지. 그러다가 돈 좀 모이면 오토바이 한 대 사고. 어때? 괜찮지 않아? 새벽에 얼굴에 낀 성애를 깨끗한 수건으로 털어내며 말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새벽에는 생전 모습 그대로였다. 그렇게 살다가 젊은 아가씨랑 눈이 맞을지도 몰라. 그래, 딱 새벽에 널 닮은 예쁘장한 여자. 같이 시장 구경도 하고 같이 걷고 바닷바람도 쐬고.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해안 쪽에 작은 가게를 하나 내는 거야. 가게 이름도 생각해놨어. 새벽에 오는 집. 네 이름을 땄어. 어때? 꿈과 같은 이야기였다. 그럼에도 이 망상은 날 움직이는 힘이 되어주었다. 이 모든 것들이 새벽의 덕분이었다. 내 외로움을 달래주고 말 상대가 되어주는 새벽이. 시체를 태우고 쓸쓸히 가마를 지키는 일이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이 내적 평화마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야, 이 새끼야, 너 뭐해? 갑자기 창고 문이 열리며 실장이 들이닥쳤다. 오늘은 차 오는 날이 아니었을 텐데. 실장님? 너 뭐하냐고 묻잖아, 이 새끼야. 그 시체는 또 뭐야? 난 어버버거리며 대답했다. 그게 아직 못 태워서 이제 하려고요. 실장은 새벽에를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저렇게 옷까지 입혀놓고 이제 태우려 했다고? 가마는 다 꺼져 있는데? 난 대답하지 못했다. 나와. 얌전히 밖으로 나가자 곧바로 실장의 발길질이 이어졌다. 야, 이 또라이 새끼야. 내가 시체 잘 처리하라고 했어, 안 했어? 시체랑 뭐하냐? 어? 같이 불어놓고 태워줘? 새벽에와 말하면서 몇 번이고 상상했던 모습은 보여줄 수 없었다. 실장의 주먹을 피해서 가볍게 그의 목을 움켜잡는 내 모습 따윈 현실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겁에 질려 웅크린 채 밟히는 부직갱이만 있을 뿐. 잊고 있던 공포감이 피어오르자 비참함보다는 후회가 몰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참이나 용서를 빌고 나서야 발길질이 멎었다. 너 지금 당장 저 시체 끌고 와. 내가 보는 앞에서 불구덩이에 쳐넣으라고. 아파할 새도 없이 냉동고로 뛰어들어가 딱딱하게 굳은 새벽에를 꺼냈다. 새벽에는 앉은 자세 그대로 얼어있다. 이대로는 가마에 들어가지 않을 게 분명했다. 뭐해? 안 들어가면 망치로 때려 부셔서라도 쳐넣으라고. 네 대가리 먼저 깨줘.
화들짝 놀라며 망치와 톱을 가져왔다. 새벽에 굽혀진 다리에다 톱을 가져다 대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망상 속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내게 미소 짓는 새벽에를 닮은 여자. 아니, 새벽의 얼굴이 생각났다. 야, 빨리 안 해? 그래, 오늘 성장 하나 치르자 이 개새끼야. 내게 다가오는 실장의 발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 순간 옆에 있던 망치를 크게 휘둘렀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실장의 고개가 팩하고 꺾여 들어갔다. 손에서 느껴지는 짜릿하면서 이 묵직한 느낌은 이 돼지 녀석은 두 발로 일어나지 못할 것임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렇게 쉬운 것이었다니. 그동안 날 괴롭히고 가둬둔 이 돼지의 결말이 고작 저것이다. 이렇게 쉽다는 걸 진작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마음이 급해졌다. 맞다. 새벽이. 마음 같아선 얼어버린 새벽이를 녹여 정성스레 장례를 치른 뒤 정성스레 화장해서 요거를 수거하고 싶었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새벽이를 두고서 떠날 수 없었다. 실장 차 뒷좌석에 새벽이를 고이 앉혀놓고 안전띠를 채웠다. 가까이서 보면 시체인 걸 알아채겠지만 멀리서 본다면 그리 티가 나지 않을 것 같았다. 집히는 대로 음식과 물건을 싣고 실장의 두툼한 지갑까지 꺼내어 차를 출발시켰다. 슬슬 벅찬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꽁꽁 언 새벽에는 며칠은 버텨줄 것이었다. 커다란 냉장고를 구할지 아니면 화장할 수 있는 곳을 찾을지는 나중 문제였다. 그저 지금은 새벽이와 바다를 보고 싶었다. 키보드를 대충 두드리며 시간을 때우고 있자니 팀장이라는 양반이 겉옷을 입으며 일어났다. 당장 급한 일도 없으니까 다들 마무리하고 들어가지. 난 먼저 갈 테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다들 들어가. 시계를 보니 5시가 막 넘어가고 있었다. 한심한 양반 같았다. 머리숱도 없는 주제에 배는 불룩 나와서는 해질거리는 꼴이 참 가짜는 인간이다. 야근하면서 온 힘을 쏟아 부어도 모자를 파내 집에 못 가서 안달이 났다.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우리 와이프가 어쩌고 하는 걸 듣고 있으면 여자한테 꽉 잡혀 사는 찌질한 인간일 게 뻔하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찌그러져 있는 꼬라지가 눈에 환해서 절로 한숨이 나왔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김 과장이다. 그는 뭐가 그리 좋은지 저 한심한 양반한테 꾸벅 인사하며 웃고 있다. 기생 오라비 같은 새끼. 저놈은 뭐 일찍 끝나봤자 어디 가서 골빈년들 꼬실 궁리나 하면서 돌아다니겠지. 겉으로 번듯한 척 착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정작 뒤에선 여자의 환장할 관상이다. 그럼 저도 들어가 봐도 될까요?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박주임이다. 못생긴 주제에 꾸민답시고 차려입은 꼬라지에 누굴 꼬시려고 저렇게 향수를 뿌려대는지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다. 하여간 못생긴 것들이 밝히긴 더 밝히는 게 확실하다. 어디 순진한 남자 하나 꼬셔내서
돈이나 뽑아먹을 생각하는 골빈년이겠지. 오늘도 어디 나이트 같은 데 가서 다리 벌려줄 남자를 찾아다닐 게 뻔하다.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한숨을 뱉으며 짐을 챙겼다. 왜 그래, 이서원? 무슨 일 있어? 날 쳐다보는 김 과장의 눈빛이 그렇게 띠꺼울 수가 없었다.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따위 한심한 인간들이랑 일한다니 저도 참 거지 같은 회사에 왔구나 싶어서요. 라고 말하려다 꾹 참았다. 난 밖으로 나갔다. 어떻게 제대로 대먹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 건지 새삼스레 짜증이 몰렸다. 안녕하세요. 박주임, 8시 57분. 좋은 아침. 김 과장, 9시 1분. 역시나 오늘도 날 실망시킨다. 9시가 업무 시작이면 아니 적어도 10분 전에 와서 준비해야지. 하기사 팀장이란 작자부터가 10분은 우습게 늦으니 아랫물이 있다 할 수밖에. 박주임은 가방 내려놓기 무섭게 커피부터 준비한다. 그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속에서 열불이 났다. 그리고 그 커피를 다 마시고 나면 또 화장실 갔다 온다고 시간 잡아먹겠지. 못생긴 주제에 가짜않게 깔끔 떤답시고 사람이 별로 없는 위층 화장실만 간다. 몰래 남자라도 숨겨두고 짬날 때마다 화장실에서 서로 물고 빠는 걸지도. 아니, 아예 김 과장이랑 붙어먹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러고 보니까 둘이 같이 자리 비우는 경우도 여럿 있었으니까. 김 과장 그 양반 담배 핀답시고 자주 들락거리니 그 사이에 둘은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그 짓을 해댈지도. 역시 꼴 같자는 것들은 꼴 같자는 것들끼리 들러붙기 마련이다. 이럴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제대로 잡아서 폭로해버려? 증거 잡아다가 쫙 풀어버리면 쪽팔려서라도 그만둘 게 뻔하다. 그게 아니라도 회사에서 잘리겠지. 내친 김에 대머리 팀장의 비리도 캐버리는 거다. 저렇게 툭 튀어나온 배를 보면 욕심이 가득한 인간일 게 뻔했다. 분명 회사 자금을 뒤에서 빼먹고 있을 터였다. 증거를 잡아다가 고발해버리면 보기 싫은 인간들을 완전히 치워버릴 수 있다. 그럼 난 공로를 인정받아 역대급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될 것이고 팀장이 되어 직접 팀을 꾸리는 거다. 그때는 철저하게 뽑아서 최고의 엘리트 팀으로 만들 것이다. 인성, 능력, 학력 전부 다 꼼꼼히 검토해서 제대로 된 사람들로만 세워놓는 거다. 물론 외모 커트라인은 최대한 높게. 대머리에 기생오라비에 못생긴 여 따위들은 다시 보지 못하게. 생각만으로 기분 좋아지는 일이었다. 이서원, 서류 작성 다 됐어? 한참 상상에 부풀어 기분이 좋아했던 순간 팀장의 거슬리는 목소리가 내 신경을 건드렸다. 에? 아직 안 했는데. 팀장은 뭐가 불만인지 잠시 날 보고 있더니만 고개를 숙인다. 오후에 보고 올려야 되니까 바로 작성해서 결제 올려. 아침부터 야려고 지랄이야. 씨발 돼지 새끼가.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보내버려야 될 것 같다.
오늘 손님이랑 약속 있어서 먼저 간다. 점심 맛있게들 먹고. 팀장이 나가자마자 저 둘은 밥 먹으러 가야겠다며 신나서 분주해졌다. 아직 점심시간 10분 남았는데. 역시 일괄적으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박주임이 내게 말했다. 저희 소바지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가실래요? 가기로 했다니? 언제? 아무래도 둘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모양이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다. 분명 저 둘은 붙어먹고 있다. 아니, 그보다 소바라니? 메뉴를 고르는 센스도 진짜 구리다. 에? 면 별론데. 그럼 우리끼리 먹고 올게. 김 과장은 메뉴를 바꿀 생각을 못하는지 그대로 박주인과 함께 나갔다. 싸가지 없는 새끼. 오케이. 차라리 잘됐다. 너희가 밖에서 히히덕거리는 동안 너희 둘은 나락으로 갈 것이다. 난 어제 챙겨두었던 공기계 폰을 들고는 밖으로 나갔다. 역시 위층 여자 화장실엔 아무도 없었다. 증거를 잡을 땐 역시 카메라가 최고다. 이 휴대폰으로 2명을 확실하게 보낼 것이다. 끙끙거리며 천장 하판을 떼어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사원, 여기서 뭐해?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김 과장은 화가 난 표정으로 날 보고 있었다. 그걸로 뭐 하려고? 몰카 설치하게? 박주임이 이사원 여기 들어가는 거 밭에서 와봤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아, 뭐야. 밥 먹으러 간다 놓고 뭔 또 화장실에 쳐오고 지랄이야. 아니, 몰카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천장 드러내서 휴대폰 설치하라는 거 맞구만. 그동안 이사원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도 그냥 넘어갔었거든? 근데 이건 너무 선 넘는 거 아니야? 마음에 안 들었다. 시까지 게 뭔데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하고 있어. 지금이 평소였다면 상대 안 하고 말지만 오늘은 좀 억울해서 따져보기로 했다. 근데 김 과장님, 제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제가 뭘 잘못한 거라도 있습니까? 김 과장은 기가 막히다는 듯 날 삐딱하게 쳐다보더니 속사포같이 뱉어내기 시작했다. 일할 생각 없이 뺀질거리다 다른 사람들한테 다 넘기는 거, 말끝 트리면서 예의 없이 대하는 거, 싸가지 없이 대하는 거, 직원들 모두를 평가질하면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만들어서 뒷담화하는 거, 혼자 멀어도 되는 양 건방지게 굴면서 도움은 안 되고, 이기적이고 눈치 없고 일 못하고 그런 주제에 기분 나쁘게 중얼거리고, 박주임한테도 그렇고. 안 그래도 한번 제대로 얘기해야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따위 짓거리야? 내 기분을 박살 내버리는 저 말에 머릿속이 뜨겁게 달궈졌다. 나를 병신 취급하는 말투, 한심하다는 듯 꼬나보는 눈깔, 날 아래 위로 훑어보는 그 눈깔이 꽤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근데 김 과장님, 왜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뭐? 눈알 똑바로 못 뜹니까? 난 참지 못하고 김 과장 멱살을 꼬나쥐었다. 그래, 다 필요 없다. 이따위 싸가지 없는 새끼는 개처럼 패줘야 된다. 하지만 내 주먹이 휘둘러지기도 전에 순식간에 벽에 밀쳐졌다. 이 새끼가 저 돌았나 이씨.
이게 어디서 대로 화를 내고 있어? 너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가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제일 혐오하는 게 너 같은 놈들이야. 알아? 양심 없고 능력 없고 인성 파탄난 너 같은 놈들. 또다. 또 저 눈깔이다. 뽑아먹어도 시원찮은 저 개같은 눈깔. 난 김과장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갔다. 하지만 이번엔 맥없이 바닥으로 밀쳐질 뿐이었다. 분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었다. 근데 난 포기하지 않았다. 제대로 한 방 날려주지 않으면 속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내 눈으로 대걸레 하나가 보였다. 그리고 난 잽싸게 걸레를 집어들고는 크게 휘둘렀다. 나이스. 순간 저 자식은 팔로 막아내긴 했지만 느낌이 묵직한 것이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았다. 근데 이걸로 안 되지. 두 번째로 휘두른 대걸레는 쇳덩이 쪽이 아주 정확히 김 과장의 얼굴을 찍었다. 튀어나가는 피를 보자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한 느낌이었다. 그래도 부족하다. 조금 더? 대걸레 쇳덩이가 김 과장의 뼈를 부수며 살을 뚫을 때마다 말 못할 희열이 날 감싸오기 시작했다.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두들겨 팬 다음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었다. 김 과장은 움찔거리지도 못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다. 그래, 이따위 추잡한 몰골이 너랑 더 잘 어울려. 역시 쓰레기한텐 매가 약이다. 개새끼들, 감히 날 무시해? 대가리가 터져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 씨발 새끼들. 씩씩거리면서 다른 놈들을 잡으러 나가려던 그때 문득 고개를 돌려 쓰러진 김 과장을 돌아보았다. 눈을 뜬 채로 죽은 김 과장은 아직도 날 바라보고 있었다. 또 저 한심한 눈빛. 아, 과장님, 눈깔 계속 그렇게 뜨고 계셔야 됩니까?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금 대걸레를 들어 시체를 후려쳤다. 난 정신없이 후려치다 어느새 나타난 경찰들이 날 붙잡아 바닥에 쓰러뜨렸지만 내 관심은 오로지 시체에 가 있었다. 야, 눈 깔라고 이 씨발 새끼야. 시체는 마지막 순간까지 날 보고 있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나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라. 수아가 내게 처음으로 건넨 말이었다. 분명 신입생 환영회 때 처음 보고 같은 수업도 몇 개쯤 들었었지만 별다른 인사도 없이 그저 서로의 존재만 알고 있던 동기였다. 하지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어쩌다 만들어진 중간고사 뒷풀이에서 술에 취해 벌개진 얼굴로 내게 말을 걸어온 것이다. 애초에 시끄럽게 노는 것도 별로였고 먹을 것도 충분히 먹었겠다. 눈치 봐서 일어나 이러던 찰스니 차라리 잘 되었다 싶어 하이텐션인 수아와 함께 술집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다. 너 되게 귀엽게 생겼다.
그래? 너 닮았나 보네. 뜬금없이 던지는 이상한 칭찬에 나도 맥락 없이 받아쳐 주었다. 하지만 수아는 내 대답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는지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서 한참을 웃어대었다. 얘 말하는 것 봐. 이제 보니 너 아주 요물이었네. 그날이 있었던 뒤로 우린 빠르게 친해졌다. 수업 때 옆자리에 앉기도 하고 가끔은 밥도 같이 먹었다. 다른 동기들이 끼는 경우는 없었다. 생각해보면 수아도 학교에서 늘 혼자 다녔던 것 같다. 나야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부담스러우니 뭐 그렇다 치지만 예쁘장한 수아는 왜 학과 내에서 녹아들지 못하고 겉도는 것일까? 우습게도 그때 우연히 동기 여자들끼리 떠드는 게 귀에 들려온 통에 답을 알 수 있었다. 수아제 몸을 그리 예쁘게 쓴대. 남자를 홀려서 돈도 뜯어낸다던데? 명품에도 미친년이래. 내게 들려온 저 따위의 말들은 그 출처도 근거도 희박한 소문이었다. 다소 불량스러운 이미지에 외모도 예쁘다 보니 질투심 때문에 그룹에서 밀려난 모양이었다. 물론 난 그런 소문 따윈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게 전부 진짜라고 해도 거부감 따윈 없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수아는 사람들의 시선이 참 버거웠던 모양이었다. 2학기 중간쯤 되어서는 휴학했는지 수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나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라. 새벽녘에 수아에게 전화가 왔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만 해도 소식이 궁금하거나 걱정되거나 하진 않았다. 하지만 두꺼운 패딩을 입는 이 추운 날 아이스크림 핑계를 대면서라도 날 만나고 싶다면 그만큼 절실한 뭔가가 있겠거니 싶어 자취방 근처 편의점에 있다는 수아를 곧바로 찾아갔다. 어디서 얼마나 마셨는지 추운 줄도 모르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수아를 보니 조금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나마 믿을 만한, 연락할 만한 사람이 나밖에 없었겠지. 난 가만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수아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안 궁금해?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무슨 일 있었는지 궁금해. 그런데 왜 안 물어봐? 나한테 말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 말하고 싶어질 때까지. 이렇게 얌전히 있으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겠구나 생각할 거 아니야. 수아는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침울하게 변하며 물어왔다. 나에 대해서 소문 들은 거 뭐 있어? 몰라. 기억하고 있는 것도 없어. 약간 감동한 표정이었지만 이어지는 말은 우울한 것이었다. 거의 다 사실이야. 외로움 많이 타서 남자 품속을 찾아다니고 가지고 싶은 건 빚내서라도 가져야 되고 돈에 미친년, 남자에 미친년 맞아. 딱히 거부감은 없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대꾸할 수 있었다. 열정적으로 사네. 근데 뭐 어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지. 어찌 보면 상당히 무례한 말일 수 있지만 수아는 가볍게 받아들이는 내 태도가 놀라운 듯했다. 예전부터 느꼈는데 넌 되게 특이하다. 다들 반응은 비슷했거든. 여자들은
대놓고 혐오하고 남자들은 혹시 한 번 줄까 싶어서 착한 오빠 모드로 찝쩍거리고 그따위 놈들이 뭐라 하든 알게 뭐야. 다 먹은 아이스크림 막대를 잘근잘근 씻고 있던 수아는 잠시간 조용히 있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나 오늘 재워주면 안 돼? 지금 나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 재워준다. 고민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래, 방이 좁진 않으니까. 가자. 재워줄게. 추웠을 테니까 우선 따뜻한 물로 좀 씻어. 아, 그리고 좀 크긴 할 텐데 내 옷 빌려줄게. 이거 입어. 속옷은 모르겠다. 내 거 입던가 네 거 다시 입던가 알아서 해. 남자 거긴 한데 아직 안 떼든 새 거 있어. 무심하게 챙겨주자 긴장했던 표정의 수아도 마음이 놓인 모양이었다. 수아가 씻는 동안 난 조용히 방 안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망치? 이건 좀 힘들까? 노끈 같은 것도 있긴 한데 그건 좀 그렇고. 과도를 꺼내 이리저리 살피고 있자니 수아는 내가 준 추리닝을 꺼내고 나왔다. 와, 이거 진짜 너무 편하다. 나도 이런 거 몇 개 사다 입을까? 연신 손으로 엉덩이 깨를 쓸어 보이는 꼴을 보니 속옷까지 갈아입은 모양이었다. 이왕 게시했으니 속옷 그거 너 가져. 그래고 난 수아에게 과도를 들이밀었다. 움찔하는 수아를 보며 아차 싶어 이번엔 얌전히 칼날을 잡아서 손잡이 쪽을 내밀고는 재차 설명했다. 베개는 2갠데 이불이랑 전기장판이 하나라 붙어서 자야 돼. 난 미라처럼 얌전히 자는 편이니까 이거 가지고 있다가 혹시라도 내 손 이상한 데로 간다 싶으면 바로 찔러버려. 멍하니 있던 수아는 처음 본 그날처럼 깔깔 웃으면서 말했다. 다짜고짜 칼 들이밀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게 뭐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신뢰라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믿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믿지 않겠어? 그러니까 받아. 수아는 웃음기 가득한 표정으로 과도를 받아들었다. 손도 안 잡고 자겠다는 남자는 너가 처음이야. 하찮은 남자만 만났나 보네. 기분이 완전히 풀렸는지 훨씬 밝은 얼굴로 자리에 눕는 수아를 보며 불을 껐다. 잘 자. 너도. 약간의 시간이 지났다. 자? 수아의 목소리였다. 아니. 잠시 뜸을 들인 수아가 다시 말했다. 내가 사연팔이 하면 들어줄 거야? 동정하거나 조언하거나 위로해주는 건 못하겠지만 들어줄 수 있어. 그리고 토닥토닥 재워줄 수도 있고. 다시 약간 뜸을 들이고는 조심스레 말했다. 안아달라고 하면? 안아줘야지. 너무 가깝게는 말고. 키스해달라고 하면? 그건 안 돼. 여기저기 막 만져달라고 하고 또 해달라고. 그것도 안 돼. 수아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왜? 내가 매력 없어? 아니면 더러워서?
아니, 넌 매력있고 예뻐. 더럽지도 않고. 근데 우린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잖아. 그치? 내가 널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네가 날 사랑하게 되면, 그러고 나서 누구든 고백하고, 오늘부터 일을 찍고, 데이트도 하고, 만난 것도 먹으러 돌아다니다가, 한 달이나 두 달쯤 지났을 때, 1박으로 어디든 여행 가서 즐겁게 보내다가, 해 떨어지고 둘만 남게 되면, 그때 무드 있게 해야지. 난 그런 거 없어도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그래야 돼. 수아는 실망을 한 건지 화가 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더 고집 부리는 대신 조용히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나 사실 돈 잘못 빌렸다가 못 갚아서 엄청 더러운 일 했어. 꾹 참고 돈 모아서 다 갖고 나오긴 했는데 내가 너무 혐오스럽고 징그러워서 미칠 것 같아. 이후 소아의 고통스러운 독백이 이어졌다. 자신의 가장 깊은 치부까지 드러내야 할 만큼 괴로웠고 또 그걸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나를 믿었던 모양이었다. 길고 긴 이야기를 마친 수아에게 내가 말했다. 말했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해? 그냥 토닥토닥 해줘. 푹 잘 수 있게. 난 순순히 몸을 옆으로 뉘고는 수아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고마워. 잠시간 흐느껴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만 얼마 안 가 잠들었는지 수아는 규칙적으로 숨을 뱉어내었다. 아이스크림 먹을래? 숙취가 주는 갈증으로 마른 기침을 하며 일어난 수아에게 말했다. 기분 좋게 대답하는 수아에게 냉동실에서 꺼낸 아이스크림을 건네주고는 냄비를 꺼내 들었다. 라면 끓여줄게. 주말인데 혹시 오늘 약속 같은 거 있어? 없으면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자. 할 말도 있고 들어야 할 말도 있고. 수아는 기대감 어린 표정으로 이불을 빠져나왔다. 무슨 말? 그러니까 일종의 동의? 그렇게 대답하며 라면 5개를 꺼내 들었다. 2명인데 라면을 5개나 끓여? 3명이야. 수아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동안 현관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 일찍 왔네. 소개할게. 이쪽은 내 애인이야. 이름은 주성이고. 애인? 응. 어제 얘기한 대로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고백해서 사귀다가 여행까지 같이 간 진짜 사랑하는 내 애인. 수아는 얼떨떨한 표정을 한 채 집으로 들어오는 듬직한 주성이를 가만히 보다가 말했다. 아, 그랬구나. 남자 좋아하는구나. 난 끓는 냄비에 라면을 넣으며 대답했다. 좀 애매한 게 일단 나는 남자 좋아하는 게 맞는데 준성이는 둘 다 좋아해. 아니 정확히는 여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 내가 열심히 구애했는데 안 받아주길래 조건을 걸었어. 나랑 사귀면 이쁜 여자랑도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우리 준성이가 여자 꼬시는 재주는 없거든. 나는 무조건 로맨스가 먼저인데 준성이는 몸만 있어도 괜찮대.
다가오는 준성이를 피해 뒷걸음치며 물러서던 수아는 아이스크림마저 떨어뜨렸다. 그래서 이제부터 네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거야. 우리 준성이는 야성미가 넘쳐서 나 혼자로는 감당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 앞으로 네가 우리 준성이를 만족시켜주면 어젯밤 네가 한 이야기는 밖으로 새나가는 일은 없을 거야. 녹음되었던 어젯밤 수아의 이야기가 휴대폰에서 흘러나오자 수아는 충격을 받은 듯 꿈쩍도 않다가 다급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자꾸 두리번거리지 마. 칼은 아까 치웠어. 우리 준성이한테 생채기라도 나면 안 되니까. 좋게 생각해. 어제 나랑 하려고 했잖아. 준성이가 나라고 생각하고 좋게 즐겨보자. 그리고 끝나면 뭐 나랑 준성이랑 러블리한 시간 보내는 거 구경해도 좋고. 일단은 배부터 채우자. 자기야, 밥상 좀 펴봐. 수아의 몸을 탐욕스레 훑어보던 준성이는 입맛을 다시며 밥상을 꺼냈다. 삶을 살아가면서 먹는다는 것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또한 감사하게도 이 세상은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다. 자칭 미식가이자 대식가인 나에게는 행복한 사실임이 틀림없다. 비록 가하다 말할 수 있는 나의 음식 사랑 덕분에 꽤 많은 돈을 식비로 탕진해버리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은 뒤 느껴지는 포만감은 진정한 행복의 상징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다지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인생이지만 내 삶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런 행복감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내 작은 행복이 깨져가고 있었다. 잠에서 깬 나는 엄청난 허기에 이맛을 다시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바닥에 널린 쓰레기들을 피해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를 꺼내들었다. 회사에서 잘려 백수가 된 지 한 달째. 이왕 일을 그만둔 거 푹 쉬자는 생각으로 저금한 돈을 까먹으며 빈둥거리고 있다. 순식간에 물 한 통을 비운 나는 그대로 냉장고를 뒤적거렸다. 기분 좋게도 냉장고 안에는 삼겹살이 있었다. 난 군침을 삼키며 삼겹살과 함께 김치와 상추를 꺼냈다. 밥솥을 보니 흰쌀밥 역시 3분의 1쯤 남아있었다. 공깃밥 3개 분량은 되겠지만 나한테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난 냉동실에 뒤져 냉동만두 한 봉지를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었다. 그리곤 서둘러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서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다. 삼겹살이 구워지면 나는 냄새는 내 정신을 어지럽혔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냉동만두가 다 데워졌다. 견디기 힘든 허기로 급히 만두를 꺼내 봉지를 찢어버리고는 맨손으로 2개 집어 그대로 입 안에 넣었다. 만두가 매우 뜨거운 탓에 혀가 데었지만 혀를 굴리며 만두를 씹어 삼켰다. 생수병을 들어 입안을 식히고는 다시 만두 3개를 입안에 넣으며 고기를 잘랐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다 익은 고기를 후라이팬째 식탁에 옮겨놓고 냄비에 물을 받아 올렸다. 그리곤 남은 만두를 집어먹고는
식탁에 앉았다. 잘 익은 삼겹살을 몇 점 집어 밥에 올려놓고는 투박하게 고추장을 찍어 올렸다. 그 위로 잘 익은 김치 한 점을 올려 입안에 넣었다. 그걸 시작으로 나는 빠른 속도로 접시를 비우기 시작했다. 그러다 고기 먹는 데 집중한 나머지 냄비를 잊고 있었다. 물이 끓는 소리에 고기쌈을 입안에 우겨놓고는 찬장에서 라면을 3개 꺼내 냄비 안으로 집어넣었다. 꼬들꼬들한 라면에다 삼겹살을 싸서 남은 고기를 다 처리하고는 미리 남겨둔 밥을 국물에 말았다. 이번에도 김치를 얹어 마구 퍼먹기 시작했다.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들이켜고는 냄비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난 냉동실에서 퍼먹는 아이스크림을 한 통 꺼내와서는 숟가락을 들고 크게 한술 떠서 입 안으로 마구 우겨 넣었다. 다 먹은 아이스크림 통을 아무렇지 않게 던져놓은 난 식탁을 둘러봤다. 말 그대로 전투적인 식사 흔적이 눈앞에 펼쳐졌다. 엄청난 양을 먹어 치웠지만 난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포만감, 가장 중요한 포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아직도 꼬르륵거리는 배를 내려다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입안에 우겨 넣었는데도 여전히 눈을 뜬 그때처럼 배가 고픈 상태였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부터 허기가 심해지더니 지금은 아예 포만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먹는 양이 늘어서 맛있는 음식을 실컷 즐길 수 있다는 즐거움도 잠시, 아무리 먹어대도 허기는 가시질 않았고 하루에 대다수를 먹는데 할애하는데도 몸은 점차 여유에 갔다. 방금 식사를 마쳤지만 여전히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음식 배달을 시키기로 했다. 오늘 역시 하루 종일 음식과의 전쟁을 치러야겠다. 양념치킨과 간장치킨을 한 마리씩 주문해 입 안으로 우겨넣기 시작했다. 순살로 시켜야 조금이라도 빠르게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러다 치킨을 반쯤 먹어갈 때 큰 사이즈의 피자도 도착했다. 난 콜라를 순식간에 비워버리고 피자 2조각씩을 들어서 입 안으로 밀어넣었다. 족발은 배달이 밀린 건지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었다. 한 손에 피자를 들고는 다시 냄비에 물을 받아 라면 3개를 더 끓였다. 이번엔 계란도 2개 넣기로 했다. 라면이 다 익어갈 때쯤 족발이 도착했다. 냄비를 내려놓고 족발에 새우젓을 듬뿍 찍고는 막국수와 함께 입안에 밀어넣었다. 그야말로 걸신이라도 들린 듯 펼쳐놓은 음식들을 다 먹어치우고는 새 아이스크림을 한 통 꺼내서 그마저도 싹 비워버렸다. 터무니없는 양이었지만 여전히 배가 고팠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먹으면 먹을수록 음식의 맛이 잘 느껴지지 않고 있었다. 아무래도 과도한 폭식으로 혀가 둔해지는 모양이다. 하지만 고작 그런 이유로 굶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마치 해골과도 같은 한심한 꼴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배를 채워야 했다. 뷔페라든가 무한 리필집이라도 가야지. 이대로 가다간 통장 잔고가 순식간에 바닥을 낼 게 분명했다. 난 크게 한숨을 쉬며 가게를 나왔다.
며칠간 무한 리필집을 돌아다니면서 저렴하게 식사를 해왔건만 얼마 가지 않아 쫓겨나고 말았다. 상식을 벗어날 만큼 퍼먹어댔으니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다른 곳이라도 알아볼까 했지만 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는지 이제 어떤 가게에서도 날 받아주지 않는다. 이제 슬슬 돈도 떨어지고 있었다. 더 이상 맛이 문제가 아니었다. 어차피 얼마 전부터 거의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살기 위해서 입안에다 음식을 밀어넣을 뿐. 통장에 남은 돈을 체크하고는 난 마트로 향했다. 라면을 박스째로 사서 물을 잔뜩 넣고 끓이면 저렴하게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어떻게든 허기를 채우려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 건빵을 물에 불려서 미친놈처럼 퍼먹었지만 그마저도 한계였다. 이제 집안엔 먹을 것도 없었고 더 이상 돈도 없었다. 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말 그대로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은 초췌한 모습이다. 살아있는 게 신기한 상태였다. 홀쭉해진 배에서는 연신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었다. 난 헛웃음을 지으며 방바닥에 들어누웠다. 나이를 먹을 대로 먹은 백수가 방 안에서 굶어 죽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을까. 창피해서라도 이렇게 끝내기 싫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움직일 힘도 없었고 돈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난 힘겹게 팔을 들어 앙상한 손을 바라보았다. 허기의 입맛을 다시며 난 천천히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참나 별꼴이네 진짜. 사연이 뭐라고? 김영사는 눈앞에 놓인 시체를 보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질식입니다. 손을 거의 팔꿈치까지 입안에 집어넣어서 기도가 막혔습니다. 정황상 파악해 보니까 자기 팔을 먹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담담한 감식반의 말에 김영사는 기가 막힌 듯 고개를 흔들었다. 특이사항은? 뭐 자세한 건 부검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단기간 폭식으로 위장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굳이 질식 아니라도 얼마 안 가 죽었을걸요? 몸무게도 급속도로 불어난 것 같던데요. 김영사는 거대한 뚱뚱한 시체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저렇게까지 폭식을 한 이유가 뭐였을까? 단순 식탐이라든가 스트레스 같은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감식반은 펜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글쎄요. 전례도 없고 딱히 이렇다 할 흔적도 없어서 뭐라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터무니없겠지만 굳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네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브래드 피트인가? 걔 나온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 살인자가 어떤 사람에게 총 들이대면서 억지로 막 음식을 먹게 하거든요. 그 사람이 폭식으로 죽을 때까지요. 김영사는 길게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몸을 돌렸다. 참나, 진짜 걸신이라도 들린 거야 뭐야. 민망해하는 감식반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섰다. 여러 가지로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고사 정도로 끝날 것 같았다. 근데 우리 1시간 전에 밥 먹지 않았나? 갑자기 배고픈데? 시체를 봤으면 입맛이 싹 달아날 정성인데 왜 갑자기 배가 고프지? 김영사는 갑자기 밀려드는 허기로 어리둥절해하며 식당으로 향했다. 온몸에 전해지는 지독한 고통에 난 정신을 차렸다. 마치 누구에게 두들겨 맞은 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게다가 심각한 두통 때문에 눈조차 뜨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난 손을 들어 머리를 감싸 안고 천천히 숨을 내뱉었다. 느껴지는 감각을 보니 지금 난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있는 것 같았다. 이 상황이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지만 우선 당장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기로 했다. 먼저 여기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했다. 난 크게 한숨을 뱉어내고는 천천히 눈을 떴다. 하지만 이곳은 칠흑 같은 어둠만 있을 뿐 분명 난 지금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창문조차 없는 곳인 것 같았다. 오랫도록 방치된 건물 특유의 냄새로 봐서는 폐 창고일지도 몰랐다. 이곳이 어디인지 기억해내려 했지만 도저히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았다. 장소뿐만이 아니었다. 깨질 것 같은 머리를 부여잡고는 차분히 생각에 잠겼다. 왜 이곳에 있는지, 나는 왜 부상을 당한 건지, 심지어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아무래도 어떠한 이유로 인해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듯했다. 주변을 둘러보고 싶었지만 끔찍한 고통 때문에 일어나지 못했다. 당장 지금은 이곳을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고는 일단 휴식을 취하기로 하고 다시금 눈을 감았다. 아픈 머리를 부여잡으며 기억을 떠올리려 애를 썼다. 그리고 그 순간 내 귀에 희미한 소음이 들렸다.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잔뜩 긴장했다. 그리고는 재빨리 소리가 났던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두운 데다가 방이 꽤 넓었던 탓에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 공포심은 더 커져갔다. 난 침을 삼키고 어둠 속을 응시하며 귀를 기울였다. 헌데 그 소리는 마치 거친 짐승의 숨소리처럼 들렸다. 어떻게 들어보면 고양이의 숨소리 같기도 했지만 분명 고양이는 아니었다. 적어도 그것보다 몇 배는 커다란 짐승인 것 같았다. 등줄기로 땀이 흐르는 걸 느끼며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온몸에서 느껴지는 끔찍한 고통을 이를 세게 깨물며 버텨내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발을 휘저어 간신히 벽을 짚었다. 저기 건너편에 있는 것은 사람인지 짐승인지 지금의 나로선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왠지 나에게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난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손으로 벽을 더듬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부터 들키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이 시간이 그리 많진 않을 것 같았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면서 움직이다 보니
체력 소모가 상당히 심했다. 숨이 거칠어지는 것을 간신히 참고는 한 걸음씩 조심스레 움직이던 그때 내 발에 무언가 밟혔다. 심장이 떨어질 듯한 느낌에 난 급히 헛발음을 들이키며 귀를 기울였다. 다행히도 방 건너편의 무언가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지속적으로 거친 숨소리만 내뱉을 뿐이었다. 왠지 어둠 속에 숨어 날 조용히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등골이 오싹했다. 고개를 흔들며 섬뜩감을 털어버린 난 다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발에 밟힌 것을 집어들었다. 사람의 신발이었다. 헌데 이 신발은 마치 방금 전까지 사람이 신고 있었던 것처럼 따뜻했다. 그리고 끈적한 무언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어둠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손의 촉감과 역한 냄새 때문에 액체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사람의 피였다.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신발을 멀리 던져버릴 뻔했지만 간신히 참아내었다.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신발을 내려놓으며 손에 묻은 피를 내 옷에 닦았다. 마치 벌레라도 만진 것 같은 소름 끼치는 느낌이었다. 피에 젖은 신발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끔찍한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저 건너편에 있는 것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어쩌면 내 상상 이상으로 끔찍한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무시무시한 괴물. 그리고 어쩌면 난 저 괴물의 먹잇감으로서 여기에 갇혀 있는지도 모른다. 난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게다가 다친 몸 때문인지 이미 체력으로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하늘이 날 도왔다. 얼마 가지 않아서 낡은 손잡이가 달린 문이 만져졌다. 다행히도 잠겨있지 않은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다. 낡은 문이 열리는 소음에 난 숨을 죽이고서 귀를 기울였다. 어둠 속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난 크게 안도하며 문을 빠져나가려는 그때 숨이 턱하고 막히는 섬뜩함이 몰려왔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게 이상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친 숨소리가 계속 날 괴롭혔었다. 지금 이 상황은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이내 머리칼이 곤두서는 느낌과 함께 내 바로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질척한 느낌의 무언가가 내 목덜미에 닿는다고 생각한 그 순간 난 크게 비명을 지르며 냅다 밖으로 뛰쳐나갔다. 몇 번씩 벽에 부딪혔고 몇 번씩 바닥을 굴렀다. 분명 건물을 빠져나온 듯 했지만 여전히 사방은 어둠 속으로 가득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잠시 난 끔찍한 고통에 바닥에 쓰러졌다. 성취하는 몸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다. 가쁜 숨을 뱉어내며 간신히 일어서려 했지만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침대에 누워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내 팔과 다리는 침대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게다가 구타를 당한 듯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왔다. 난 차분히 상황을 파악했다. 먼저 이곳은 병원이거나 그 비슷한 곳일 것이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나는 걸 보니 그건 분명했다. 그리고 팔과 다리가 묶여있는 것을 보니
합법적이지 않은 장소일지도 모른다. 잠깐만. 거기에 생각이 미친 난 끔찍한 생각에 빠져들고 말았다. 이전에 내가 있었던 창고, 어쩌면 사람들을 가둬두는 곳일지도. 지나가던 사람을 폭행해서 기절시킨 뒤 창고로 옮긴다. 이곳으로 옮긴 다음 수술대에 올린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누군가 안으로 들었다. 잔뜩 긴장한 채 소리가 난 곳을 경계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중후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다.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골절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게다가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하마터면 시력을 완전히 잃으실 뻔하셨습니다. 남자의 말에 내 눈으로 안대가 씌어져 있다는 걸 기억했다. 그리고 창고에서 깨어났을 때 이상할 정도로 어두웠던 것도 말이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아마 며칠 뒤면 붕대도 풀고 앞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팔과 다리의 깁스를 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아무래도 내가 오해를 한 것 같았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병원이고 난 치료를 받고 있을 뿐이었다. 상상조차 하지 못할 끔찍한 일에 휘말린 것이라 생각했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최악의 상황은 아닌 듯하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걸 어떤 분이 발견했습니다. 제가 상태를 좀 보니까 교통사고로 당하신 것 같네요. 몸에 골절도 많고 뇌 충격도 상당히 심했습니다. 뇌진탕 증세도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은 잘 나십니까? 의사의 질문에 난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다. 창고에서 앞만 기억하려 노력해봐도 기억나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씩 기억나기 시작했다. 내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사는지, 직업이 무엇인지는 물론 어젯밤 있었던 일까지 전부 기억했다. 난 늦은 새벽 고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등에 들쳐매고 응급실로 달려가고 있었다. 초조함과 불안감에 급하게 길을 건너려 한 것이 실수였다. 운전자는 길을 건너고 있는 아내를 등에 업은 날 보지 못했고 나는 그 차를 피하지 못했다. 그러다 술 냄새를 풍기는 운전자가 나와 아내를 차에 싣는 것이 내 마지막 기억이었다. 정신을 잃기 전 그 운전자는 아내와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 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운전자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던 모양이다. 아내와 내가 죽었다고 멋대로 단정 지은 그 운전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시체를 유기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장소는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버려진 공장이었다. 바로 내가 끼워놨던 그곳 말이다. 잠깐만, 그러면 내 아내는? 그러다 문득 기억이 떠올랐다. 설마 어둠 속에서 보았던 그 짐승의 정체는 아내였단 말인가? 의사가 내게 말을 걸어왔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난 고열로 인한 가쁜 숨을 내쉬면서도 나를 보며 웃어주던 아내의 얼굴을 떠올릴 뿐이었다. 난 너만 있으면 돼. 난 그렇게 중얼거리며 앞에 있는 소영이를 바라보았다. 하얀 피부에 찰랑이는 머리, 그리고 슬픔과 사랑이 깃들어진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한 번 더 소영이를 안고 싶어
그녀에게 팔을 뻗어보려 했지만 갑자기 들려오는 커다란 소음에 머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 짧은 탄식과 함께 소영이의 세상이 내게서 멀어졌다. 빗소리에 눈을 떴다. 눈앞에 보이는 천장이 곧바로 지붕이었기 때문에 꼭 수십 명의 아이들이 쿵쿵 뛰는 듯한 소리가 난다. 아, 시끄러워. 소영이 얼굴을 더 보고 싶어 귀를 틀어막고 다시 잠에 들려 해봐도 역시나 무리였다. 어차피 허기가 졌으니 뭐가 되었건 배를 채워야 했기 때문에 뻐근한 몸을 일으키고 기지개를 켰다. 오후 1시 20분. 자다 깨다 하긴 했지만 어제 저녁 10시부터 잤으니 거의 15시간은 내리잔 셈이다. 마음 같아 24시간 잠만 자고 싶었지만 아무리 해도 그것은 무리였고 최소한의 생명 활동은 해야 한다. 주방을 뒤져 먹을 것을 찾아보았다. 라면은 다 떨어졌고 반찬도 없었다. 밥솥에 누른밥 한 덩이가 남아있어 물에 말아서 억지로 먹었다. 맛이 있을 리 없지만 상관없었다. 어차피 나에게 이건 현실이 아니다. 소영이가 있는 곳, 내가 잠이 들었을 때만 갈 수 있는 그곳이 진짜 현실이다. 그냥 이곳은 날 억지로 잡아두고 있는 세계일 뿐이다. 밥 같지도 않은 밥을 억지로 뱃속에 밀어넣자 좋든 싫든 포만감이 찾아왔다. 그러다 문득 슬픔이 몰려와서는 그릇을 쓱 밀어놓고 중얼거렸다. 소영이 보고 싶다. 물론 이 세계에 소영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몇 번씩이나 확인한 사실이었다. 이 현실에 서글퍼 한숨을 쉬고 있자니 누군가 문을 두드려왔다. 들어와. 상대가 누구일지는 뻔했기 때문에 난 묻지도 않고 대답했다. 이제 일어났어? 그나마 지금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건 저 녀석뿐이었다. 최진성. 그래봐야 저 녀석이 하는 건 가끔 밥을 사주던가 인생에 대한 듣기 싫은 조언을 쏟아내는 것뿐이지만 내 말을 비교적 진지하게 들어주고 자기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충고를 해주곤 한다. 밥은 뭐 짜장면이라도 시켜줘? 진성이의 말에 난 고개를 저으며 텅 빈 밥그릇을 가리켰다. 야, 뭐 좀 제대로 먹지. 이게 뭐냐? 있어봐. 아, 됐어. 어차피 안 넘어가. 배달 어플을 뒤지던 진성이는 크게 한숨을 쉬며 내 앞으로 앉았다. 근데 너 생활비는 있어? 이달까진 괜찮아. 저번에 받은 거 아직 있어. 진성이는 각오를 다지듯 입술을 깨물었다. 보나마나 잔소리겠지. 야, 뭐 내가 이런 얘기 한두 번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또 한 번 할게. 너 근데 어떻게 살 거야? 평생 이러고 살 거야? 부모님 돈 받아가면서 이렇게 연명만 하고 살 거야? 취직도 하고 돈도 모으고 이사도 가고 결혼도 해야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꿈에 홀려가지고. 아유, 병신 새끼. 야, 누워서 잠만 자는 게 말이 되냐고. 난 저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알아. 네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다 알거든. 근데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래. 생각? 무슨 생각? 꿈에 나오는 뭐야?
소영인가 뭔가 하는 여자한테 홀려서 그쪽 세상으로 넘어가고 싶다는 게 네 생각이고 네 계획이야? 현실에서는 옥탑방에서 찬밥 말아먹으면서 꿈에선 소영이가 밥도 차려주고 안아주고 예뻐해주니까 거기가 진짜 같아? 정신 차려. 야, 너 지금 나이가 몇이야? 우리 이제 어린 나이 아니야. 30 되고 40 되는 거 진짜 한순간이다. 오늘따라 기분 나쁘게 찔러대는 진성이의 말에 안 좋은 감정이 들끓어댔다. 그래서 평소 같지 않게 혼자 말하듯 비아냥을 뱉어냈다. 아, 씨발. 그럼 그냥 죽고 말지.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넌 진짜 그냥 죽으면 그만이야? 너 욕실에서 손목 그었을 때 너희 엄마 충격으로 쓰러지셨어. 알아? 어? 너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을 때 네 여동생이 네 다리 붙잡고 울면서 말린 거는 기억 안 나? 집으로 다시 오라는 거 네가 우겨서 안 간 거잖아. 이 거지 같은 옥탑방에 있어야 꿈에 소영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무릎 꿇고 부탁하시더라. 네가 가족들은 꼴도 보기 싫어하니까 나라도 주기적으로 들러서 돌봐달라고 부탁하셨어. 뭐든 좋으니까 우리 아들 죽지만 않게 도와달라고 하셨어. 뭐라 할 말이 없었다. 애초부터 이 자식도 그 가족이라는 작자들도 날 이해하지 못한다. 더 이상 대화하는 건 무의미하다. 됐으니까 나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지만 오늘만은 진성이도 물러서지 않았다. 정신 좀 차리라고, 이 개새끼야. 언제까지 그 귀신년한테 홀려서 병신까지 살 건데. 귀신이란 말에 나 역시 더 참지 못하고 진성이의 멱살을 잡았다. 귀신 아니라고 내가 몇 번 말이냐? 어? 네가 뭘 알아? 넌 아무것도 몰라. 너한텐 여기가 현실이겠지만 나한텐 아니야. 나한테는 소영이가 현실이야. 알겠어? 진성이는 내 손을 뿌리치고는 한참을 날 노려보더니 입을 열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진짜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잠이 들면 나타났다가 잠에서 깨면 사라지는 그게 진짜 현실이야? 어? 눈을 뜨면 보이는 여기가, 이 빗물 떨어지는 옥탑방이, 널 걱정하는 가족들이 전부 가짜이고 고작 눈 감으면 나타나는 그 화상이 진짜라고 생각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아? 난 대답하지 않았다. 누가 뭐래도 소영이는 진짜다. 소영이가 있는 세계가 진짜 현실이다. 이것 하나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진실이다. 진성아, 그냥 좀 가주라. 진성이는 한동안 분을 삼키듯 숨을 몰아쉬더니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나가기 전 퉁명스럽게 내뱉는 것은 잊지 않았다. 그래도 밥은 좀 제대로 먹어. 어? 너네 엄마 또 쓰러지시는 거 보기 싫으면. 마지막까지 속을 긁어놓는 녀석의 말에 더 참지 못하고 밥그릇을 들어 녀석의 등 뒤로 던져버렸다. 한동안 화가 풀리지 않았다. 난 밖으로 나갔다. 비가 내리는 도시의 하늘은 우울한 회색빛이었다. 저 멀리 보이는 산과 건물들, 지나가는 기차, 바쁘게 지나가는 자동차들, 공원엔 수많은 사람이 산책과 운동을 즐기고 있었다. 각자 사연을 가지고 또 인연을 가지고 살고 있겠지만 이 세상에 소영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옥탑방에서 잠이 들면 꿈을 꾸듯 만날 수 있을 뿐. 그 사실 하나만이 날 미치지 않게 만들어 주었다. 소영이만 기억해. 다른 건 다 무시해. 아까 진상이 그 새끼가 짓거리는 말도 여동생이며 엄마며 아빠며 이딴 거 전부 다 무시해. 소영이만 기억하는 거야. 나 자신에게 세뇌를 걸 듯 몇 번씩 중얼거리며 슬쩍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찔한 높이였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 가짜 세상을 끝내고 소영이에게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쉬이 결정하지 못했다. 내가 죽겠다고 나설 때마다 누군가가 날 말렸으니까 무시할 수도 있었다. 어차피 이 세상은 가짜이고 저 인간들이 뭐라 하든 내 알 바가 아니었으니. 하지만 마음만은 그렇지 않았다. 당장 죽어야지 마음 먹었음에도 결국 그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해서 내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었다. 너무도 괴로워 곧장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맡을 뒤져 수면제를 찾았다. 수면제를 자주 먹으면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소영이가 보고 싶었다. 사랑하는 소영이가 날 쓰다듬고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길 원했다. 난 되는 대로 수면제를 입에 털어놓고는 비에 푹 젖은 그대로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이제 이 가짜 세상을 벗어나 진짜 현실로 갈 시간이다. 사랑해. 소영이가 보였다. 언제나와 같은 아름다운 미소, 하얗게 빛나는 피부,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맑은 눈동자. 어디 하나 예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손을 뻗어 소영이를 만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마치 온몸이 꽁꽁 묶인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다. 이것도 그 가짜 현실이 날 잡아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까 뛰어내렸으면 당장 손을 뻗어 소영이를 안아줄 텐데 다시금 후회가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후회보다 소영이의 얼굴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소영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소영이, 내 전부이고 내 삶의 이유인 소영이. 난 머릿속에 박아 넣으려는 듯이 소영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소영이는 눈물을 보이고 있었다. 나 역시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흐르는 건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마음이 울고 있을 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곧 돌아올 거야. 약속할게. 그렇게 다짐하는 순간 다시금 눈앞이 흔들리며 소영이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눈을 뜨니 다시 그 옥탑방이다. 천장에 구멍이 났는지 이마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어 안 그래도 푹 젖은 침대를 적셔오고 있었다. 비참함과 서글픔에 그제야 눈물이 나왔다. 이제 이 거지 같은 세상에선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았다. 난 곧장 문을 열고 나가서 옥상 난간 위에 올라섰다. 아찔한 높이 따위는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얼굴 따위도 떠오르지 않는다. 이제 여기서 뛰어내려 소영이에게 가면 된다. 그녀가 있는 진짜 세상으로.
각오를 다지고서 발을 때리는 그 순간 오빠 안 돼. 죽으면 안 돼. 누군가 내 다리를 잡아채웠다. 또 이렇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나도 지지 않는다. 놔. 이거 안 놔? 난 갈 거야. 소영이한테 갈 거라고. 거칠게 발길질하자 어느새 나타난 진성이가 날 끌어내렸다. 야, 이 새끼야. 내가 뭐라 그랬어? 너 이딴 생각 하지 말랬지? 지금 네 동생 꼴 안 보여? 저걸 보고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어? 네가 사람 새끼냐? 진성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빗물에 젖고 내 발길질에 입술이 터진 여학생. 너무도 서럽다는 듯 오열하는 동생을 보니 역시나 마음이 안 좋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쟤 내 동생이 아니야. 쓰러진 여자도 내 엄마가 아니고 무릎 꿇은 그 사람도 내 아빠가 아니야.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내 친구가 아니야. 난 너 같은 친구 없어. 진성이는 분노 대신 조금은 차분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자, 성훈아, 좀 진정하자. 진정하고 안으로 들어가자.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고. 나 성훈이 아니야. 내가 몇 번을 말해 알아들어. 봐, 저 하늘을 보라고. 몇 달 동안 비가 멈추질 않잖아. 밤도 오질 않는데 해는 없어. 온 사방이 다 회색불이잖아. 이건 현실이 아니야. 니네들한텐 현실일지 모르지만, 아니, 니네가 뭔지도 난 잘 모르겠지만 이건 현실이 아니야. 현실의 하늘은 파란색이야. 밤과 낮에 있고 비가 그치면 해가 뜨는 게 진짜 현실이야. 알아들어? 내가 꿈으로 도망친다고? 아니야. 여기가 꿈속이야. 다시금 소영이를 생각했다. 정말 사랑하는 내 아내 한소영. 내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음에도 의식도 없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도 내 곁을 지켜주었던 소영이. 하지만 이 꿈속 세계에선 잠이 들었을 때만 의식을 차리고 소영이를 바라볼 수 있을 뿐이었다. 난 화를 내며 진성이를 바라보았다. 진성이는 아무런 감정이 있지 않은 마치 마네킹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여동생이라 주장하던 그 여학생도 어느새 진성이 옆에 서서는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내 부모라고 주장하는 남녀가 나란히 서서 날 가만히 보고 있었다. 사방을 둘러보았다. 기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자동차도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공원에서 떠들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서서 날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가 마네킹 같은 얼굴로. 그 기괴함은 말 못할 공포로 날 몰아세웠다. 하지만 이들은 날 두려워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내 앞에 있는 내 사랑과 그리고 저 멀리 공원에 있는 사람들까지 마치 입을 맞춘 듯 내게 말했다. 성훈아, 아무래도 뭘 착각한 모양이네. 다시 말할게. 여긴 꿈이 아니야. 여기가 현실이야. 네가 잠들면 가는 곳이 꿈이지 이건 아니야. 사람들의 우악스런 손이 한순간에 날 잡아채서는 억지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혔다. 알겠지? 여기가 현실이야.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 그 말을 마지막으로 기절하듯 쓰러졌다.
빗소리. 다시 빗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이번엔 꿈에서 소영이를 보지 못한 기분이 든다.